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소득세 강의를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어, 말이 잘 안 들리시면 채팅으로 잘 안 들린다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세공무원에서 소득세 강의를 맡고 있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 이번 그 세법교실 시간에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시간은 소득공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세액공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각 시간은 50분씩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강의 내용과 관련 내용이면 제가 그 채팅을 확인하고 빨리 알려드릴 텐데 강의 내용이나 아니라 자기 그 실생활에서 궁금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좀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의에 이제 조금 본인 강의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본인이 좀 그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쉬는 시간에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보도록 할게요. 소득공제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소득을 줄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그냥 소득세 신고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게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세금에는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에 따라서 6%에서 45%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바로 기본 세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종합소득 금액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액을 차감을 해서 그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해당 과세 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아무래도 소득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그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공제는 여기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총소득, 종합소득이죠. 종합소득에서 생활의 필수적인 특정 지출액을 빼줘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 여기 그 법률 용어로는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소득 여기에서 여러분들 납세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총소득이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 법률 용어로는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건 우리가 소득이라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소득, 내가 뭔가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그리고 돈을 예금을 이자해가지고 그 돈을 예금했다가 받는 이자 소득, 그리고 어디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배당 처분이 돼서 나오는 배당 소득, 그리고 그 연금 형태로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금 형식으로 받을 때 나오는 연금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딱 해놓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되는 기타 소득, 이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 6가지 소득을 묶어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납세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다 하나의 소득만 있을 수가 대부분 있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쳐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합소득에서 오늘 시간에 배운 첫 번째 시간에 배울 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과세 표준 금액 그러니까 기준 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 공제 그러니까 내가 부양가족에 대해서 해당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자금, 내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아니면은 전세를 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납입한 거에 대해서 공제, 그리고 내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에 들었을 때 거기에 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택자금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그 큰 혜택을 받는 약간 그 소득 분배 배분 효과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4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가 소득 공제액이 1,000만 원이면 4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해서 내가 소득이 별로 없어가지고 6%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6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고소득자는 450만 원, 그리고 저소득자 같은 경우 6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지출액은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는 조금 많은 세액 혜택을 받는 문제가 소득공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법률에서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금액, 근데 그 금액이 내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약간 경비적 성격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법에서는 소득공제로 규정을 해놓았고, 아니면은 이런 걸 지출하면은 조세정책 목적상, 아니면 이런 걸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좀 탕감해줘야 되겠다라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소득공제도 있고 보험료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뭐냐? 우리가 4대 보험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마지막 고용보험료. 이걸 4대 보험료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료 납입한 금액.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이건 약간 경비적 성격이 있으니까 보험료 소득 공제 항목에 넣어두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설보험, 내가 생명보험을 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보장성 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들어갔다거나 이러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입을 많이 해놓으면 만약에 내가 큰 목돈이 발생하는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대책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많이 가입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래도 고소득, 근데 이걸 소득공제를 해버리면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 그 세액공제로 해가지고 일정 비율 금액, 그래서 일반 보험료는 12%,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 자료 화면은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적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세법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렇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본인은 본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거주자는 150만 원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공제를 받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적용받죠.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양가족은 세법에서는 지금 5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과 입양자,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고 위탁아동, 그리고 마지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라는 거는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계예요, 직계. 직계라는 거는 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보조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직계 존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아빠나 큰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공제 부양가족 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직계 비속 및 입양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자녀 그리고 내 손주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하겠죠. 근데 입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입양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직계 존속도 여기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계라는 말은 민법상 용어예요. 그래서 직계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혈족이라는 뜻이에요. 혈족. 그래서 혈족이라는 거는 나랑 피가 섞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라는 건 나랑 피가 섞인 바로 아래에 있는 자녀나 손자녀가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피는 섞여 있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시대적 약간 과거에 만들어진 민법 규정이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직계 비속으로만 해놓으면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해 버리지 않는 그래서 공제를 못 받아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입양자까지 같이 넣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뭐 새아빠나 새엄마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공제를 못 받나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직계 존속 및 직계 존속의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자기의 만약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새할아버지, 새할머니도 동일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게끔 세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무조건 되는 거고 나이 요건이 있는데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60세 이상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라고 나이 요건을 규정을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 이 나이 요건 그리고 형제자매는 소득 요건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따로 나이 요건을 규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위탁아동 법률에 관련된 위탁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탁아동 관련 법률에 보면 위탁아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18세 이하에 대해서만 위탁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아동은 해당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받아서 요거는 세법에서는 따로 나이 요건은 규정을 해놓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면서 민법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법률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0살이라 하더라도 이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요건은 따로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부양가족 대상자의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표로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본인하고 배우자를 제가 묶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법에서는 이 부양가족을 판단을 할 때 본인하고 배우자는 한 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혼은 안 돼요. 무조건 법률적 혼인관계가 된 경우 사실혼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법률 문구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 판단을 할 때는 사실혼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아빠, 새엄마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과 맺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사실혼 관계는 안 되고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맺어진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에는 한 몸으로 봐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로 판단했을 때 직계 존속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배우자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랑 배우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장인어른 장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으니까 같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인 관계를 배우자랑 맺었다, 법률적으로 맺었다 그러면은 형제자매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을 해서 나이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계 비속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양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 직계 비속 내 자녀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되지는 않지만 세법에서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장애인인데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다. 그러면 누가 부양을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명이 전부 다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칙은 내 자녀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내 자녀가 장애인인데 내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배우자까지 자녀의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직계 비속은 아니지만 해당 자녀의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아동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위탁아동을 한 기간, 위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양육하는 기간이 6개월이 넘었을 때만 한해서만 기본 문제로 그 부양가족으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26년도 3월달 연말정산을 받을 때, 2월달에 연말정산을 받을 때 25년도 귀속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6개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25년 7월 10일부터 위탁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25년도에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죠? 7, 8, 9, 10, 11, 12월인데 7월 달이 1개월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25년 기속 연말정산을 할 때는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근데 이게 올해 5개월 정도 하고 다음 연도에 1개월 이상을 넘어서 했다. 그러면은 이때 5개월, 이때 1개월 각각 안 돼버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속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같이 지난 월급까지 같이 판단을 해서 만약에 25년도에 5개월, 26년도에 2개월 이렇게 위탁 양육을 했을 경우에는 26년도 기속 소득세 신고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그래서 둘이 합산해가지고 6개월이 넘었으니까 26년도에는 6개월이 넘었네 지난 연도 직전 연도 거 가지고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해당 26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세법에서는 규정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법에서 혹시 법률 문구에서 만약에 그 사망이나 장애가 치유됐을 경우에는 전날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을 해놓았냐면 우리 부양가족 관계 요건에 대한 그 판단은 과세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득세는 거의 99%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에요. 과세기간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대원칙입니다. 이게 거의 99%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면 해당 과세기간, 해당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을 했다. 그러면 12월 31일에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이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데 부모님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망 전날 관계 요건으로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4월 22일이면 4월 21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계 요건이 충족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가 평생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세법에서 보면은 암 진단이나 이런 거 받으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5년 동안 진단을 받는 날로부터 5년 동안 끊어준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25년도 4월 22일 날이 그 5년 기간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만약에 장애가 치유됐다? 그러면은 이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가 치유되기 4월 22일 그 전날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그럼 4월 21일에는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추가 공제.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에 장애로 뭔가 치유해야 되는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넣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이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직계 비생은 20세 이하, 직계 전생은 2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20세 이하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20세 이하가 예전 그 해당 과세 기간에 하루라도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 나이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기간이 2년에 걸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세법 국세청에서 뭔가 질의가 들어왔을 때 20세 이하에 적용되는 나이라는 거는 해당 과세 기간에 만 19세에서 만 20세가 넘어가는 과세 기간이다. 과세 기간까지만이다라고 애규, 그런 거 뭐 애규라는데 애규를 통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법률에서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예 법률에서 25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라는 거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를 20세 세법에서 말하는 20세 이하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직계 비속 나이 요건이 되는 20세 이하는 해당 과세 기간에 20세 이하가 되는 과세 기간이 이 사람이 그때까지만 그 나이 요건 그 직계 비속은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걸로.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법률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것뿐이에요. 개정은 했는데 과거하고 적용되는 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해당 과세 기간에 그 20세 이하가 딱 되는 게 21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전 한국 나이, 옛날 한국 나이죠. 옛날 21살까지는 그때 20세 이하가 되잖아요. 그때는 19세였다가 그 해에 2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한국 나이로 61세까지는 직계존속은 61세가 넘어야지 직계존속은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득 요건은 1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을 무조건 충족을 해야 돼요. 장애인하고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밖에 없어요. 그 두 명이 아니면은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못 받아요. 인적공제, 인당 150만 원 받는 소득공제는 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배우자 이 세 개 관계를 제외하고는 나이 요건을 무조건 충족을 해야지 그 해 부양가족으로 통한 15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거고 소득금액 요건은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까 말했죠. 소득공제 받기 전에 금액. 그래서 종합소득 그 금액 거기에 플러스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 금액은 없지만 내가 뭔가 주택이나 상가를 팔아가지고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다. 근데 그 양도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종합소득금액 플러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퇴직이 발생해야지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이 발생하지 않는 1년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그리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런 때 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그 100만 원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로 소득 요건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이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은 나이 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용 보시면 되겠고 소득금액번이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세법에서는 연간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금연소득 1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종합소득이라 했잖아요. 금연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항목이죠. 그 원천징수만으로 종료되는 걸 분리과세라 그러거든요. 이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갔다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냐?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항목이니까 2천만 원 이하는 우리가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만 국외이자 소득, 국외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자 소득 금액을 1,000만 원 받았다. 나머지 금융 소득은 없어. 배당 소득이나 1,000만 원 받았어.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은 원칙이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은 0원.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다만
국외에서 받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내가 국외 뭐 HSBC 은행인데 우리나라 지점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데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 소득을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합산과세 금융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합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득은 대부분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다만 이런 거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면은 조금 납세자들이 좀 불리하겠다? 아니면은 좀 빼주는 게 좋겠다? 조세 정책 목적상? 그런 게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보고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요. 일당으로 받은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플러스 하면은 우리 로또 복권 있잖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로또 복권 100억 받는다고 소득세 신고한다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로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원천징수 할 때 3억까지는 20%, 3억 초과하는 금액은 30%, 거기에 플러스 10%가 지방세로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줄 때 로또 사업자들이 여러분 그 당첨자들한테 주는데 그 금액만으로 납세용과 존결. 그래서 로또가 당첨됐다. 내가 로또가 이번에 100억 당첨됐어. 그러면 나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소득 없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이 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이런 법률상으로는 그리고 신고하면 공제 대상자가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 그 이자 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분리가 항목이에요.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2천만 원까지는. 그래서 이자 소득만이 500만 원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받는 이자 소득만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종합소득을 안 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 종합소득이 안 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은 그 이자 소득을 통해서 플러스 되는 종합소득 금액은 0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도 그것만 있다라고 그러면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 관계요건만 충족한 관계요건하고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이자 소득, 분리과세 그러니까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통예금을 저금해놨다가 거기에 대해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소득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연간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해라. 근데 종합소득도 분리과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 일반적 세법을 잘 모르거나 세법을 깊게 보지 않는 경우에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내가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소득 중에서는 세법에서는 좀 빼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빼주는 것 중에 내가 소득으로 이 100만 원 계산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들 대표적인 게 우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인데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게 그대로 그냥 전부 다 소득 금액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이면 0원인데 2천일만 원이다. 그러면 2천일만 원이 이 사람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평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그래서 직계비속은 무조건 인정해주니까 무조건 해주겠죠.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거를 원칙으로 말을 하는데 비속은 아니니까 보통 비속이라도 뭐 교육이나 이런 걸로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해주는 거고 전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평상 부모님이 나 같이 너네들이랑 살면 불편해. 그러니까 난 따로 살 거야. 이런 것도 주거 형평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세관청 우리 그러니까 저희 국세청이죠. 국세청에서는 직계비속하고 직계존속은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돈을 주잖아요. 그죠? 용돈이나 이런 거. 이게 당연히 되는 건데 직계존속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어떤 용돈을 드린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의 대상자. 부양가족이잖아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부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간 그분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게끔 법률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외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외에는 형제자매 이런 분들 있죠.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뭐 취직, 그리고 교육 이런 게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치유되었거나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장애 치유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납세자, 여러분 공제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장애인으로 하루라도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장애인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장애인의 혜택인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혜택을 주겠다.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는 사망을 해버렸으면 나오고 관계 요건이 사라졌지만 사망일 전날을 통해 가지고 관계 요건이나 그 나이 요건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좀 유리하게끔 공제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세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혼 관계는 절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사실혼 관계는 안 된다, 제외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직계 존속하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형평상 달리하는 경우에는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취약, 질병, 근무상 형평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직계 존속은 좀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왜 그게 상이함에도 내가 부양하는지를 납세자가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 왜? 법률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라는 거는 기본 공제는 1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본 공제 대상자 본인 포함이에요. 그래서 나, 배우자, 그리고 내가 자녀 2명, 그 20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 공제해서 6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추가 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가 공제 항목을 먼저 보고 이거 보도록 할게요. 경로우대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에 70세가 넘어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무조건 해당해야 돼요. 추가공제는.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에 대해서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이용하는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2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경로우대 공제하고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70세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150만 원, 그리고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근데 그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다. 그러면은 거기 장애인 공제 200만 원.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한 인적 공제 금액은 얼마를 받냐면 1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45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분만 받을 수 있는 게 부녀자 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내가 본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하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세법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부녀자에 한해서만.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꼭 배우자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녀자 3천만 원 이하의 여성인데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라는 거는 그 부모 없이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이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 혼자 자녀를 돌보고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근데 한부모 공제에서 중요한 거는
한부모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공제와 배우자 공제.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해당 과세 기간에 이혼을 해가지고 한부모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혼이 과세 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그 예전 배우자하고는 부부 관계가 법률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돼요. 근데 만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 규정상 사별이어도 배우 혼인관계는 법률상 혼인관계 유지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한해서만 그 사람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게끔 세법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그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공제를 받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납세자에게 유리하겠어요?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중복 적용은 안 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조금 더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세법에서는 그 과세관청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공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지, 관계 요건에 해당해야지. 우리가 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원칙은 본인이 납입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뭐 교육비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은 기본공제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 대상 금액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여러분들 조금 관계 요건은 여기에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지 다음 강의할 때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연금 연금 분여자 공제 잠시만요. 분여자 공제 죄송합니다. 이거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이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분여자 소득 공제액은 50만 원이 맞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보도록 할게요. 연금보험료는 우리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공적연금 같은 국민연금, 뭐 여기에 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 법률, 공공연금법에 의거해서 무조건 일정 비율, 국민연금 뭐 4. 몇 프로? 이걸 납입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강제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해당하겠죠. 군인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립학교 관련 연금보험료 납입한 거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공직영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이 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되는데 다만 어떤 금액만 되느냐? 내가 납입한 금액.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본인이 100% 납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납입액에 대해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보험료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퇴직소득세를 과세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소득공제를 다른 곳 적용받으면 이미 내가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데 이거 먼저 적용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공제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일시불 형태로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곳 내가 공제 요건 다른 지출한 거 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뭐 신용카드나 주택자금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 됐으면 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않게끔 그래서 나중에 일시불로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끔 아니면 더 많이 납부하지 않게끔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인데 이거는 그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우리가 언론기 보도에서는 주택연금이라 나오는데 주택연금 그 이자비용 공제니까 내가 주택연금을 받는데 해당 주택에 뭔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그럼 약간 필요경비적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한도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 원칙이 한도입니다. 200만 원이 한도인데 만약에 내가 연금 이자를 그 연금 소득이 이자를 내가 200만 원을 냈는데 연금으로 받은 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연금 소득은. 그러면은 이걸 200만 원 공제를 해주면은 난 이걸로 발생한 연금 소득 금액은 150만 원인데 공제를 200만 원 해준다?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도가 뭐가 들어갔냐면 연금 소득 금액. 네가 연금 소득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공제해 줄 거야. 왜? 이거는 연금 소득, 이 해당 연금 소득, 주택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니까 네가 이 공제 금액이 발생하는 모수 최대 한도는 이 연금 소득 금액으로만 해주겠다라는 게 해당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자 비용이 연금 소득 금액이 더 많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 연금 소득이 더 적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한도를 넣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자 비용 상당히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이자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게끔 그냥 근데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면은 여기 종합소득 금액이 2,700만 원인데 이자 소득 금액 2,520만 원, 연금 소득 금액이 18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자 비용 발생이 210만 원이에요. 그러면 210만 원이면 기본적인 최대 맥스 법률에서 픽스낸 정액 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21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적용이 되겠죠, 우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연금 소득 금액은 180만 원밖에 없네. 근데 200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납입을 했네. 그러버리면 이 사람은 이 180만 원에 대한 연금 소득 때문에 이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만약에 연금 소득 금액에 대한 한도를 해놓지 않으면 내가 200만 원 공제를 받아버리면 연금소득 금액에서 180만 원 줄어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자 소득 금액에서도 공제가 이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그 인한 공제가 20만 원 추가적으로 돼버리니까 아니야 여기에 대한 한도는 네가 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한도로만 해줄 거야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얼마가 될까요? 18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80만 원. 그러니까 세 가지 금액 중에 한 거예요. 내가 이자비용 납입액 얼마에 210만 원, 거기에 픽스된 정액 금액 200만 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금소득 금액 180만 원. 이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작은 금액 180만 원. 그래서 18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보도록 할게요.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52조에서 특별소득공제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왜 특별소득공제라고 규정을 해놓았냐면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는 만약에 이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소득공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특별소득공제라고 좀 명칭을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보험료하고 주택자금이에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 그래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세 가지 보험료 중에서 내가 납입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주택자금공제는 저특법에서는 청약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줄 수 있는 걸 규정을 해놓았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여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내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담보대출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납입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주택자금 공제는 좀 한도가 커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4대 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료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보험료.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보험료 세액공제하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료는 사설단체에 납입하는 보험료 그리고
소득공제가 되는 거는 4대 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납입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약간 조금 나눠야 돼요. 세분화돼가지고. 그래서 청약저축,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담보대출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약저축 보도록 할게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특별소득공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었네요.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돼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그래서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으로만 나왔죠.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라.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만 적용이 가능해요. 이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40%만 공제가 되는데 납입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어요. 300만 원. 그러니까 최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겠어요? 내가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까 12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해야지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청약저축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꼭 달라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거해서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선생님이 이 해당 금액이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보통 금융기관에서 그걸 가입하는 순간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그쪽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뭘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우리 과세관 국세청을 신고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할 때 이 사람은 이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신고를 해줘야지 우리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여러분 다운받잖아요. 그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여러분 청약저축에서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청약저축 조회해 보시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하면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은 요건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해주고 요거는 좀 특이하게 원금과 이자, 원금까지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일시불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버렸다. 그러면 해당 갚은 금액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한도가 있어요. 소득금액 한도가 4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액이. 근데 두 가지를 합쳐서 한도가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청약저축에서 내가 300만 원 납입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청약저축 가입도 하고 무주택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전세로 사는 사람도 무주택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도 될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280만 원. 왜? 두 금액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금액 합쳐서 400만 원. 근데 이 한도, 두 금액 합쳐서 한도 400만 원 계산을 할 때는 소득 공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청약저축 300만 원 한도는 납입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득공제액은 청약저축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도 납입액에 대해서 전액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400만 원에 40%에 대해서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얼마 공제가 되겠어요? 400만 원. 청약저축에 가입되지 않았다. 그러면 400만 원 받는 건데 내가 이미 청약저축에서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았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입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상 400만 원이지만 두 금액 합쳐서 400만 원까지 되니까 기존에 받은 거 100만 원, 여기 받은 거 4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100만 원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장 상한액 공제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자 납입한 비용,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차입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잖아요. 장기주택. 세법에서 이 주택자금 공제에서 장기는 15년으로 봐요. 그래서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무슨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8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 10년 했는데 10년이어도 장기가 아니에요? 10년도 장기 괜찮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15년이 장기지만 10년에서 15년도 그래 10년에서 15년도 해줘야지. 근데 10년에서 15년인 너희네들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경우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10년 납입 기준으로 담보대출 원칙은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가 거기 중에 고정금리나 아니면 비거치식을 선택을 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선택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최대 600만 원까지 해당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 고정금리라는 거는 매 이렇게 10년 동안 금리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 비거치식이라는 거는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거. 거치식이라는 거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걸 거치식. 어떤 게 과세관청이 국가에서는 장려하겠어요? 비거치식을 장려하겠죠. 왜냐하면 원금을 갚아야지 총 담보대출 가격이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비거치식을 과세관청에서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선호하는 건 고정금리하고 비거치식이에요. 그래서 이 10년에서 15년 기념,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인 경우에는 고정금리 아니면 비거치식 둘 중에 하나를 충족했을 경우에만 600만 원까지 공제.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동금리 그리고 거치식 이렇게 15년 이상 받으면 800만 원인데 800만 원 공제해 주는데 15년 이상 하면서 고정금리 아니면은 비거치식 둘 중에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15년 이상을 한 경우에는 최대 1,800만 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비겁지식이나 아니면 고정은 둘 중 하나는 네가 해라. 그래야지 1,800만 원까지 우리는 해줄 거야. 소득공제를 보시면 돼요. 근데 15년 이상이면서 이 모든 고정금리하고 비거치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당연히 주택 취득해야지만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요건이 소유권 보존 등기일로 여기 보면 정확한 명칭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해당 주택에.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하려면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일로부터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요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납세자분들이 내가 주택을 취득을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야지만 요 공제가 되지. 3개월이 지나서 내가 근저당 설정이 들어갔다. 그 이후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요건이 공제를 많이 해주는 대신에 요건이 좀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환대출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추가됐어요. 이게 우리가 22년도 정도에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변동금리 한 사람들이 고정금리로 많이 갈아탔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변동금리에서 기존에는 한 2% 정도 했는데 그때 막 5%, 6%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대환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장려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환대출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이하. 이게 차입 당시에만 6억 이하면은 내가 나중에 10년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그게 뭐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대환대출을 받아버리면 차익10전을 주고 판단해버리면 최초 대출을 받을 땐 6억 이하였는데 내가 집값이 올라가지고 6억이 넘어가 버렸네? 그럼 공제 안 되잖아. 그럼 나 대환대출 안 받을 거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너네들 좀 바꿔주는 게 우리 좀 좋은데 그래야지 가계부채도 조금 우리가 과세 국가기관에서 좀 관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대환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환대출 차입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최초 전 대출을 받았던 거 대환대출 전 대출을 받았던 최초 주택 취득 시기겠죠. 그때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6억을 안 넘었으면 대환대출을 받았을 기준 당시에 6억이 넘었어도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환대출을 받았을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이 넘었을 경우에도 공제를 해주는데 다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을 세법에서는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뭐냐?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은행에서 대부분 이걸 해주는데 은행 중에서 직원들 중에서 까딱 실수해버리면
공제가 안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대출 받았다. 내가 만약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국민은행으로 바꿔가지고 고정금리로 대안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처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납입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직접 가도록 해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대출을 받은 게 국민은행, 기존 대출은 농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 기존 대출이 1억이었는데 대안대출로 2억을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1억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출 금액을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공제를 추가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을 했을 경우에는 대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주택 취득 시점, 최초 차익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시가 여부를 판단은. 그러니까 기존 주택자금 대출이 대안대출 받기 전에 대출이 주택자금 공제가 가능했으면 대안대출 이후에도 주택자금 공제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좀 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안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대안대출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다가 그때 막 5%가 넘어가 5.5%, 막 6%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고정금리로 대안을 하면은 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좀 낮춰져요. 이게 그때는 기준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좀 낮춰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이 세법 규정이 들어간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관련은 좀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3시까지 하고 3시 10분까지 이 다음에 쉬도록 할게요. 3시까지만 하고 소득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에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게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해당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천만 원 이하는 한도가 600만 원, 4천에서 6천은 500만 원, 6천에서 1억은 400만 원, 그리고 1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노란우산 소득공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시간이 좀 들 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3시 10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쉬실 분들은 쉬시고 여기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글로 타이핑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채팅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대화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쉬실 분은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쉬시면 되겠습니다.